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2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해온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양육권 포기 동의서와 손때로 모서리가 닳아버린 아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태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버린 아버지와 버림받은 아들, 그리고 20년을 혼자 버텨온 한 여자. 세 사람의 운명이 설날 호텔 로비에서 다시 엉키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설날 연휴 첫째 날 오전 11시 성도 서울호텔 로비에 강태주가 들어섰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옆을 지키고 비서실장 조만기가 반 발짝 뒤에서 따랐습니다. 재계 신년 할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길이었죠. 태주가 로비 중앙을 지나는 순간 정면 라운지 창가 쪽으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여성이 키 큰 청년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옆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가정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영. 태주의 시선이 청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눈매, 턱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태주는 로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만기가 태주의 굳어진 어깨와 시선 방향을 즉각 감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애회장은 이쪽입니다. 조만기가 재빠르게 동선을 틀어 태주를 행사장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태주는 할애회장의 입장에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축사를 시작했지만 시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원고에 없는 문장을 꺼내다가 2초쯤 말이 끊겼고 그 장면을 홍보팀 카메라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태주가 조만기를 별실로 불렀습니다. 라운지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 30분 안에 신원 파악해. 조만기가 고개를 숙이고 별실을 나갔습니다. 호텔 보안팀 폐쇄회로 기록과 라운지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청년은 이 호텔 식음료팀 설 연휴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동행인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룹 내부 데이터와 공개된 학적 정보를 교차 조회한 결과 조만기가 태주 앞에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강시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이고 주민등록상 부가 회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주는 양복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라운지의 서영이 시우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시우야, 이제 나가자. 엄마, 준혁이가 교재 가져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받아. 사람이 너무 많아. 서영의 목소리에 묘한 조급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서영의 발걸음이 느려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문의 성도 서울호텔 금박 간판을 올려다보던 어머니의 표정도요. 시우는 이 호텔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택시에 오른 뒤 시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호텔 들어갈 때 왜 멈췄어? 사람이 많으니까 불편했다. 서영이 짧게 답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우는 어머니의 이런 회피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머니의 손이 핸드백 끈을 유난히 세게 쥐고 있다는 것이 눈에 밟혔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관악구로 향하는 택시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애회가 끝난 저녁, 태주가 성북동 자택 3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벽면 책장 뒤에 소형 금고를 열고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2004년 서울가정법원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 양육권 포기 동의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소파 위에서 두 발로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서영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 첫걸음마 2002.11 15 태주는 이 사진을 20년간 꺼내본 적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해왔지만 사진 모서리가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층 다이닝룸에서 태주와 현 부인 한미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가 시어머니 기일 성묘 일정을 논의하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안색이 안 좋으셨다던데 경호팀한테 들었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연말 피로가 좀 쌓였나 보다. 태주가 커피잔을 들어 입가를 가렸습니다. 미라가 다이닝룸을 나서자마자 태주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조 실장, 윤서영의 현재 생활 전반을 조사해라. 주거지, 직업, 수입, 건강 상태, 시우의 학업과 재정 상황도 포함해서 별도 보안 라인으로 진행하고 이틀 뒤 조만기가 보고서를 들고 서재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영약국이라는 15평짜리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월 순이익은 약 350만 원 수준이고 약국 건물 보증금 5천만 원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시우 씨는 성적 장학금과 주 3회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태주가 보고서를 넘기다 마지막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영 씨가 최근 6개월간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를 3차례 방문한 기록이 보험급여 내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직접적인 진단명은 알 수 없으나 대분류상 소화기 계통입니다. 정확한 진료 내용은 확인할 수 있나? 환자 동의 없이 의무기록에 접근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보험급여 내역에서 대분류 정도가 확인 가능한 한계입니다. 더 이상 의료 정보에는 접근하지 마라.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지만 서재 의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원룸에서 시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떡국 같이 먹자. 내가 끓여갈게. 약국 재고 정리해야 돼서 오늘은 안 되겠다. 너 혼자 먹어. 서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뒷방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 화요일 위 조직 검사 결과 통보 날짜만 세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전화를 끊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영에게 물었더니 사진을 빼앗으며 아무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우는 이미 편의점 복합기로 복사해둔 뒤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 뉴스 이미지 검색으로 사진 속 인물이 성도그룹 강태주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직접 발급받아 아버지란에 적힌 강태주 세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만 꺼내면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시우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찾지 않겠다고. 설 연휴 마지막 날 태주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회 신년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딸 강유진이 단상에서 헬스케어 사업 확장안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태주의 시선은 자꾸 태블릿 화면의 강시우 파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이 허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수초간의 공백을 단상에서 포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복도에서 유진이 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발표 어땠어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했다. 태주가 짧게 답하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멈춰선 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발표마다 빈틈없이 코멘트를 던지던 사람이 잘했다. 세 글자로 끝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이 전략기획실로 돌아가 보좌역 이정민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아. 비서실 동향을 좀 파악해 줄 수 있어? 저녁에 미라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연휴 내내 서재에 박혀서 밥도 제대로 안 먹어. 뭔 일인지 알아볼 수 있겠니? 이정민이 비서실에 넌지시 물어보는 과정에서 조만기의 입은 단단했지만 비서실 막내 직원이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특정인의 학적 관련 공개 정보를 외부 조회하셨어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서재에서 조만기를 불렀습니다. 시우에게 접촉할 방법을 찾아라.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시우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 둘째, 접촉은 자연스러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조만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 씨의 교육병원이 성도서울병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학금에 지원했으나 가정 형편 기준이 안 맞아 두 건 탈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성도의료재단에 장학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시우 씨가 직접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우 한 명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돼. 실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시우가 실력으로 선발되는 구조를 만들어 조만기는 30년간 이 사람을 모시면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일에 이토록 치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며칠 뒤 조만기가 시우의 과거 학교 상담 기록을 간접적으로 탐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우가 중학교 3학년 진로 상담에서 상담교사에게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나 만날 의사가 없다. 시우 씨는 아버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주는 보고를 듣고 서재 의자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학 프로그램 공고가 의대 게시판에 올라가기 전날 밤 태주가 금고에서 시우의 돌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금고에 되돌려 넣지 않고 서재 책상 서랍에 옮겨 넣었습니다.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아들의 존재를 자신의 일상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원룸에서 시우는 밀린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밑반찬 통과 다 마신 캔커피 사이에서 4학년 되면 과외를 하나 더 늘려야 하나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관악산 능선이 보이는 좁은 방에서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2주 후인 2월 중순, 시우가 의대 본관 1층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도의료재단 차세대 의료인 장학생 선발이라는 제목 아래 등록금 전액과 월 생활비 100만 원 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기 이하늘의 팔을 시우가 잡아 끌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봐. 이거 되면 과외 줄일 수 있겠다. 야, 지원 자격 읽어봐. 본과 3학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 속 학업 성취도. 너 딱인데. 시우가 그날 저녁 원룸에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국에서 47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거쳤고 면접 대상 12명 안에 시우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열흘 전 태주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인 3월 초 성도그룹 본사 여의도 타워 4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시우가 의료재단 이사 2명과 외부심사위원 앞에서 20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심장내과를 전공하고 싶은 이유, 신부전 환자를 위한 약물치료 연구 계획을
또박또박 풀어놓았습니다. 면접장 옆 소회의실에서 태주가 폐쇄회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돈이 없어서 약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아프기 전에 지켜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태주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시우가 건물 로비에서 같은 면접 대상자인 고려대 의대 정수빈과 마주쳤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강시우 씨, 근데 성도의료재단이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좀 뜬금없지 않아? 기업사회 공헌이 요즘 트렌드니까 타이밍 잘 맞은 거지 뭐. 시우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로비를 나섰습니다. 시우가 장학생 5명 중 1명으로 최종 선발 통보를 이메일로 받은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이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원 교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서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영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 암이 확인됐습니다. 3기이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서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 외에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수술비, 항암 치료비, 병실비 합치면 최소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서영이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꺼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야, 검사 결과 나왔는데 별거 아니야. 걱정 마라. 정말? 위험이야? 응. 약 좀 먹으면 돼. 서영이 전화를 끊고 복도 벤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얼룩져 보였습니다. 같은 주 조만기가 보고서를 들고 태주의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서영 씨의 보험 급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 내시경, 조직 검사, 복부 촬영, 종양 관련 검사 코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접적인 진단명은 알 수 없으나 위암 관련 정밀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도서울병원 암센터를 통해 서영에게 치료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만기가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의료재단 사회공헌팀장 박태식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기준에 서영 씨의 소득 수준이 딱 맞지 않습니다. 특정인만을 위해 기준을 바꾸면 재단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만기가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재단 안에 약사 가족 건강 지원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시범 사업을 따로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보좌역 이정민을 통해 비서실 막내가 흘린 학적 조회권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비서실 업무 시스템에서 최근 신설된 장학 프로그램의 결제 문서를 찾아냈고 최종 선발자 5명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유진 이사님, 선발자 명단에 강시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성도그룹과 동일한 성씨. 유진은 법무법인을 통해 강시우의 가족관계 서류 발급을 시도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장학생 지원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가족사항란에 아버지 이름이 비어 있고 어머니 윤서영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 인터넷 검색창에 강태주 전처를 입력했습니다. 20년 전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성도건설 강태주 대표 협의이혼. 기사 속 전처의 이름이 윤서영이었습니다. 유진의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성북동 자택으로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전처 소생 아들이 있어. 지금 서울대 의대 3학년이야. 장학 프로그램도 아버지가 만든 거야. 미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초 만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뭐? 재혼할 때 전처 소생 아들이 있다는 건 알았어. 다만 아버지가 양육권도 만날 권리도 전부 포기하고 완전히 끊었다고 확인받았지. 미라가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다면 단순한 감상이 아니야. 이건 경영권하고 상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야. 미라가 오랜 측근이자 성도그룹 홍보실 부장인 오정숙을 성북동으로 호출했습니다. 강시우라는 아이에 대해 전부 조사해. 학교 기록, 재정 상태, 친구 관계, 인터넷 활동까지.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기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언론 라인 전부 잡아놔. 오정숙이 자신의 언론사 네트워크와 외부 정보조사 업체를 동원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미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특별한 약점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미상이라는 기재가 있고 상담 기록에 아버지 부재 상담이 있지만 정서 안정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정숙이 덧붙였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할 소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만기가 설계한 의료비 지원 안내문이 등기 우편으로 서영에게 발송됐습니다. 성도서울병원 암센터에서 무료로 정밀 검진과 치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고 발신인은 성도의료재단 사회공헌팀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봉투에 성도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내문을 천천히 읽다가 양손으로 찢어 약국 뒷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약국 문을 내린 서영이 뒷방에서 혼자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주말에 시우가 약국에 들러 서영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영이 밥을 거의 손대지 않았고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밥 왜 안 먹어? 소화기내과 검사 결과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위염 약 먹고 있다니까. 엄마, 위염이면 이렇게까지 살이 빠지지 않아. 의대 다닌다고 엄마 주치할 거야? 그만 좀 해라. 시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영이 잠깐 약국 앞에 나간 사이 시우가 뒷방을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하나 맞춰보니 성도서울병원 암센터, 무료 치료 지원, 종양 관련 정밀 검사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암센터라는 단어가 눈에 꽂히는 순간 시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영이 뒷방으로 돌아오자 시우가 맞춰놓은 종이 조각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암센터에서 온 거잖아. 서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우는 어머니에게서 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우가 서울대 병원 소아기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정혜원 교수님, 어머니 윤서영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정혜원이 진료실 의자에 앉은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시우 씨,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진료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교수님, 어머니 약국에서 암센터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밥을 못 드시고 계세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서영님, 정혜원입니다. 아드님이 진료실에 와 계십니다. 아드님께 상태를 알려도 되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서영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려주세요.
정혜원이 전화를 끊고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수술이 시급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우가 진료실을 나와 병원 1층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게 전화를 걸자 하늘이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시우는 5분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전환 가능 금액,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 약국 보증금 5천만 원. 보증금을 빼면 약국을 닫아야 했습니다. 목록 마지막 줄에 성도의료재단 장학금 담당자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하늘의 원룸에서 밤새 고민한 끝에 시우가 장학 면접 때 받았던 재단 담당자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우에게 이 결정은 아버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서재에서 태주가 조만기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재단 안내문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주가 서재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거부의 의지를 확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시우가 성도의료재단 사회공헌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학생 강시우입니다.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재단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상부에 보고했고 조만기를 거쳐 태주에게 도달하기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연락처를 확보해라. 재단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조만기가 시우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태주는 번호를 받아들고도 그날 밤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메모지와 시우의 돌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태주가 비로소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의 폰에 발신번호 비공개가 떴습니다. 시우가 받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태주입니다. 통화 가능하면 연락 바랍니다. 시우가 강의실에서 이 문자를 확인하고 5분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가 태주에게 전화를 건 것은 3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의대 본관 옥상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 문제로 연락드립니다. 그 외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겠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태주가 전화를 끊고 조만기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자들 눈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라. 수요일로. 그런데 바로 그 수요일 아침 만남이 잡힌 바로 전날인 화요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인사이드의 탐사보도팀 차장 기자 차민호가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성도그룹 강태주 회장, 20년간 숨겨온 이혼 전 자녀 존재 확인, 서울대 의대 재학 중. 기사에는 시우의 주민등록 정보가 관계자 제보라는 출처와 함께 실려 있었고 서영의 약국, 외관 사진, 성도의료재단의 신설 장학 프로그램과 시우의 선발 사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장학금을 미끼로 이혼 전 자녀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라의 측근 오정숙이 시우 조사를 맡긴 외부 정보조사업체 소속 조사원 김현태가 있었습니다. 김현태는 오정숙에게 보고하면서 동시에 차민호 기자에게 같은 정보를 넘겼습니다. 과거에도 재벌과 관련 정보를 언론에 팔아넘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오정숙이 김현태의 이중거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미라 쪽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당일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성도그룹 지주회사 주가가 30분 만에
4.7% 급락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강태주 숨겨진 아들, 성도그룹, 강시우 서울대 의대가 올라갔고 시우의 실명과 학과가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성도그룹 홍보실이 회장의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우의 의대 캠퍼스 정문과 본관 앞에 취재진 1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이 시우의 팔을 잡아 끌며 건물 후문으로 빼돌렸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늘의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시우가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약국 앞에 기자가 3명이야. 문 내리고 뒷방에 있다. 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자신이 성도의료재단에 연락한 것과 기사의 내용이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세계에 접근한 것이 결국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본사 회장실에서 비서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실장, 기사 출처를 24시간 안에 역추적해. 태주가 법무실장 김영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비즈인사이드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라. 그리고 시우와 서영에게 각각 법률 자문 변호사를 배정한다. 서영 쪽은 시우를 통해 전달해. 48시간 뒤 조만기의 역추적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정보 유출 경로가 김현태로 이어졌고 김현태를 고용한 의뢰인이 오정숙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주는 배우가 미라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를 직접 추궁하면 가정 안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고 시우와 서영에게 불똥이 더 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정숙은 홍보실에서 감사실로 전보 조치해 김현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 여기까지만.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 태주와 시우는 예정대로 만났습니다. 종로구 삼청동의 비공개 회원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만기가 별도의 방을 잡아 외부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태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우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이 시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비가 최소 4천만 원입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간결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낸 보고서 같은 말투였습니다. 태주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성도서울병원 의료진을 배정하고 암센터 입원을 준비하겠다. 시우, 내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지금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어머니의 수술입니다.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한번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시우가 나간 뒤 30분 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조만기를 불렀습니다. 서영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라. 치료비 전액은 내 개인 자산에서 지출하고 재단이나 그룹 자금은 쓰지 마. 이사회나 미라 쪽에서 그룹 돈을 사적으로 쓴다는 공격의 빌미를 미리 차단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라는 오정숙의 전보 조치와 김현태의 형사 고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작이 태주에게 역추적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성도그룹 사회이사이자 이화여대 동창인 송지연 변호사를 성북동으로 불렀습니다. 회장이 개인 자산으로 전처와 그 아들에게 수억 원을 지원하면 나중에 상속 재산을 미리 빼돌린 거로 볼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진 씨의 상속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의 경영 적격성을 따지는 안건을 올려 사회이사 3명 서명을 받을 수 있지?
미라가 유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시우라는 아이가 치료비를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야. 결국 돈 때문이다. 엄마, 나는 시우 씨의 지원서랑 학업 이력을 직접 봤어.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볼게.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해석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사 보도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약국 앞 기자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단골 환자들이 약국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재벌 회장 전 부인이었어? 뉴스에서 봤는데. 서영이 처방전을 받아들며 웃어 보였지만 약 봉투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간 지켜온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우가 약국 뒷방에서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강태주 회장을 만났어. 성도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 서영이 약국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돈이잖아. 재단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시우야. 서영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판사 앞에서도 눈 하나 안 깜빡하고 양육권 포기서에 도장 찍었어. 재산 분할도 거부하고 합의금 5천만 원이면 됐지 하고 돌아선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평생 빚지게 돼. 시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치료비 4천만 원. 약국 보증금을 빼면 약국 문을 닫아야 하고 어머니 신용등급으로 은행 대출 한도는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기자 차민호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이혼 당시 대리인이었던 은퇴 변호사 박무열을 경기도 양평 자택에서 찾아갔습니다. 박무열이 오래된 서재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는 상당한 압박 속에서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사실상 포기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한 게 변호사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차민호가 녹음기에 빨간 불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도그룹 법무실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지만 비즈인사이드는 기사 삭제를 거부하며 공인의 가족관계는 공익적 보도라는 반론을 냈습니다. 시우는 기사 이후 캠퍼스에서 재벌 아들이라는 수군거림에 시달렸습니다. 의대 학장 이광수 교수가 시우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강시우 군, 학교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학업 성취를 본다네. 필요하면 휴학도 고려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이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우가 하늘의 도움으로 후문 우회 등교 루트를 확보하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 시우가 태주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성도서울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치료비는 졸업 후 갚겠습니다. 태주가 새벽에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 내일 병원 준비를 시작하겠다. 다음 날 아침 시우가 서영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성도서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 재단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야. 시우야, 그 사람 돈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치료를 안 받으면 약국도 나도 다 끝이야. 시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약국 카운터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시우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같은 주 미라는 1차 기사의 반향을 활용해 송지연 변호사를 통해 사회이사 3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주가 서영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이사회 안에서의 공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수락한 다음 날 아침 8시 태주가 성도서울병원 원장 김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영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해라. 소아기획과 최윤석 과장을 주치의로 배정하고 암센터 1인실을 확보해. 비용은 내 개인 계좌에서 따로 정산되도록 처리하고. 태주가 전화를 끊고 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입원 일정이 잡혔다. 내일 오전 10시 암센터로 오시면 된다. 입원 당일 오전 시우가 관악구 약국에서 서영의 짐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영은 택시가 성도서울병원에 도착하기까지 2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서 천장에 성도서울병원 금박 글씨를 올려다보자 서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일단 치료부터 받자.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게. 시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수간호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암센터 1201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병실에 짐을 풀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담당 주치의 최윤석 과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윤서영님, 수술 전 검사를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촬영 결과를 보면 위아래쪽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권하고 주변에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수술 접근은 복강경으로 하십니까? 개복으로 하십니까? 종양 크기와 위치를 보면 개복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은 어떤 약제를 쓸지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선생님, 림프절 전이 범위에 따라 항암 일정이 많이 달라지나요? 최윤석이 시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본과 3학년인데 이 정도 질문을 하는 건 대단하네요. 서영이 침대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치의에게 하나하나 따져 묻는 시우의 얼굴에서 이 병원에 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서영 안에서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 검사 기간인 일주일 동안 시우는 장학 프로그램의 임상 실습 조항에 따라 성도서울병원 심장내과에서 2개월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지도교수 최영수가 시우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소문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자네는 의대 실습생이야. 특별 대우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시우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회진 때 환자 기록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신부전 환자 회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습 시작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우가 신부전으로 입원한 70대 환자의 약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먹고 있는 5가지 약의 조합을 교과서와 최신 논문을 교차로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분 약 조합에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수가 기록을 넘겨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시 약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뒤 시우를 돌아봤습니다. 이걸 실습생이 잡아낸 건 처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영수는 시우를 자신의 주간 연구 모임에 참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한편 태주는 주말마다 경호원 1명만 데리고 성도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영의 담당 의료진에게 경과를 확인했지만 서영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12층 복도까지 올라가서 유리창 너머로 서영의 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오기를 3주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어머니 병실로 향하던 시우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냐? 시우가 잠깐 멈칫하다가 처음으로 약간 풀어진 말투로 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 잡혔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병원 안에서 시우에 대한 평판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최영수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은 시우의 실력과 태도를 높이 평가했지만 일부 행정 직원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회장 아들이니까 저 자리 얻은 거 아니야? 시우는 이런 시선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하늘과 통화하면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가끔 여기 있는 게 맞나 싶다. 야, 네가 약 조합 문제 잡아낸 걸 회장 아들이라서 한 거야? 내 실력이잖아. 시우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수술 당일 수요일 오전 8시 서영이 수술실로 이동하면서 시우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우가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술 시작 1시간 후 태주가 대기실에 나타났습니다. 조만기에게 수술 일정을 보고받고 오전 일정을 전부 취소한 뒤 온 것이었습니다. 태주가 시우에게서 두 자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5시간의 수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최윤석 과장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위아래쪽 절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암이 퍼진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서 앞으로의 경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2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항암 일정을 잡겠습니다. 시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주가 조심스럽게 시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우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수초간 그대로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린 서영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영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약국 직원인 김말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말숙이 서영의 침대 옆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이왕 여기서 치료받는 거 시우한테도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 아니냐? 말수가 너는 그때 내가 어떤 꼴이었는지 모르잖아. 그건 20년 전 그 남자 이야기고 지금 시우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는 네가 직접 봐야지. 서영은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성도서울병원 전략기획실과의 업무 협의차 병원을 방문했다가 구내식당에서 실습복 차림의 시우와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강시우 씨, 저는 강유진입니다. 한번 제대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이사님,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시우의 눈에서 저기가 아닌 담담함과 약간의 경계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려놓은 이미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구내식당을 나와 차에 오른 뒤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우 씨를 직접 만났는데 재산에 관심이 없어 보여.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시우 씨의 의대 성적이랑 학회 활동 이력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어머니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시우를 보겠다는 유진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서영의 수술이 안정 궤도에 오른 뒤 태주가 시우에게 처음으로 사적인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니 짧은 시간이라면 시우가 조건을 달고 수락했습니다. 태주가 경호원 없이 조만기만 데리고 을지로 삼가의 오래된 설렁탕집 조선옥으로 시우를 데려갔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탁에 설렁탕 2그릇이 올라왔습니다. 22살 때 이 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앞에 놓고 사업 계획서를 썼다. 가진 게 아이디어하고 오기밖에 없었어.
시우가 국물을 뜨다가 손을 멈추고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닌 22살 청년이었던 강태주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태주가 설렁탕을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허가를 받으려고 관청을 수십 번 찾아간 일, 첫 공사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나른 일, 서영과의 결혼이 사업 초기에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것까지. 시우는 태주가 서영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어머니를 완전히 잊고 산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버렸느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귀가하는 지하철에서 시우가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기만 한 게 아니다. 22살 때 설렁탕 앞에 사업계획서 펴놓고 앉아 있었다는데 나도 지금 원룸에서 교과서 펴놓고 있잖아. 혼란스럽다. 20년 모르고 산 사람을 한두 번 만남으로 판단할 필요 없어. 내 속도로 가. 며칠 후 서영의 항암 치료 첫 번째 주기가 시작됐습니다. 항암제가 투여되고 서영은 심한 구토와 머리카락이 빠지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시우 앞에서는 괜찮다고 버텼습니다. 시우는 실습이 끝나면 매일 저녁 어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꽃바구니 카드가 시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그 아래에 알파벳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글자가 누구의 이니셜인지 알았지만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혼자 있을 때 카드를 꺼내 읽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당일 가정법원 복도에서 태주가 마지막으로 건넨 미안하다와 자신이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은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정민이 유진에게 시우의 이력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매 학기 성적 장학금, 교내 학술상 2번, 학회 포스터 발표 1번,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온 기록이었습니다. 유진이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어머니 미라가 그려놓은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유진의 눈앞에서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조만기가 태주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회 내에서 비공식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치료와 시우에게 시선이 가 있는 사이 이사회 동향에 대한 주의가 평소보다 흐려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시우가 어머니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잠든 서영의 이불을 여며주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12층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성북동 서재에서 시우에게 보낼 문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태주는 문자를 전송하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서영의 항암 치료 3번째 주기가 끝난 5월 중순이었습니다. 주치의가 중간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항암 반응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암 소견이 보이지 않아요. 예정대로 2번 더 항암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원일이 5월 마지막 주로 확정됐습니다. 퇴원 당일 서영과 시우가 병원 1층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전체 수석이야. 장학금도 연장됐어.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원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태주는 병원 3층 원장실에서 김도현 원장에게 서영의 퇴원 경과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서영과 시우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치료비 최종 정산액은 개인 계좌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앞으로 외래 진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태주가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퇴원 수속 중 수간호사에게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전액이 사전 정산 완료됐고요. 앞으로의 외래 진료비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시우는 이것이 태주의 개인 돈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단 지원 사업으로 처리됐대. 서영이 시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퇴원 다음 주 시우가 대한심장학회 주최 전국의대생 학술대회에 섰습니다. 최영수 교수 지도 아래 6개월간 준비한 연구였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약물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15분간 진행했고,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높은 점수를 줘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시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에서 약값을 걱정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시작된 연구입니다. 시우의 수상 소식이 의학 전문지와 의학 관련 방송에 보도되면서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꼬리표 위에 실력으로 증명한 의대생이라는 이야기가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분위기가 호기심과 비난에서 조심스러운 응원으로 바뀌어갔고, 시우는 학회 수상 이후 처음으로 캠퍼스 정문을 통해 기자 없이 등교했습니다. 태주는 시우의 수상 소식을 조만기의 보고가 아니라 뉴스 검색으로 직접 접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서영의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조만기의 보고서에 있었지만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시우가 학회에서 상을 받았다. 당신이 22년간 잘 키운 덕분이다.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태주가 숨을 내쉬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영이 약국 카운터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47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글자였습니다. 유진이 이 시기에 시우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성도서울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 이사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그룹 지분도 재산도 후계자 자리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됩니다. 유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내 이름을 처음 알았을 때 무서웠어. 28년간 쌓아온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 저도 누나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복잡했습니다. 유진이 커피잔을 감싸 쥔 채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기대 속에서 미국 유학 시절이 숨막혔어. 매일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거든. 시우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 명절을 보내면서 다른 집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쟁자에서 서로의 배경을 아는 사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태주가 시우를 성북동 자택 3층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시우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태주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 시우의 돌 사진과 서영이 쓴 메모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20년간 버리지 못했다. 시우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28살의 서영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젊고 야윈 태주가 서 있었습니다. 시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주가 이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다 쏟았어. 내 어머니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다. 이혼은 서영이 요구한 거지만 양육권을 포기한 건 내 결정이었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비겁한 선택이었다. 시우는 사진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을 들었습니다. 서재 시계 소리만 흘렀습니다. 시우가 사진을 태주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우가 서재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받아든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영수 교수가 시우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졸업 후에 내 연구팀 전임의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 시우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실력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버지의 영향입니까? 강태주 회장이 내 연구실 인사에 관여한 적은 없다. 내가 필요한 건 자네의 임상 감각이야. 시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졸업 후 전임의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서영은 퇴원 후 약국에 복귀해 말숙과 밀린 일을 정리했습니다. 체력이 돌아오지 않아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단축 영업을 했지만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시우가 약국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함께 먹으면서 태주의 서재 방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서재에서 내 돌 사진을 봤어. 뒷면에 엄마 글씨로 시우 첫걸음마라고 적혀 있었어. 서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된장찌개에 김만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혼 전날 밤에 내가 그 사람 서재 책상에 몰래 놓고 나온 거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 얼굴이라도 기억하라고. 시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전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자식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진을 20년간 손때가 묻도록 꺼내본 아버지의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월 초 성도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성도 서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재계 인사, 그룹 임원 등 700명이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행사 일주일 전 태주가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40년간 만든 것을 한번 봐주면 좋겠다. 시우가 이틀을 고민한 끝에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만 주목받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행사 당일 시우가 하늘에게 빌린 남색 정장을 입고 후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조만기의 안내로 객석 후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태주가 무대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건물을 짓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늦게 알아보았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재계 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퇴 암시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객석 구석의 시우만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리셉션에서 미라는 안주인으로서 하객을 응대하면서 태주의 축사 내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객석 후방으로 걸어가 시우에게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30m 거리에서 미라가 지켜봤습니다. 28년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성도그룹 안주인이라는 지위에 대한 계약이었고 태주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18년을 미라가 견딘 이유는 유진의 미래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뒤 미라가 호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송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안건 준비 서둘러. 한편 유진은 차 안에서 미라가 아닌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축사 잘 들었어요. 그리고 시우 오빠 만났어요. 태주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유진은 그 고맙다가 시우를 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창립 행사 다음 날 이른 아침
태주가 경호원 없이 혼자 성북동 집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다. 시우가 관악구 원룸에서 기상 직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태주가 산책로 벤치에 앉아 6글자를 읽었습니다. 같은 시각 송지연 변호사를 통해 사회이사 3명의 서명이 완료된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서가 성도그룹 이사회 사무국에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회장의 경영 적격성에 대한 특별평가 및 신임 투표였습니다. 이 서류가 태주의 비서실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립 행사 이틀 후인 6월 첫째 주 수요일 아침 7시 기자 차민호가 비즈인사이드에 후속 기사를 올렸습니다. 강태주 전처에게 양육권 포기와 재산분할 거부를 강요하다 합의금 5천만 원으로 아들을 버린 재벌의 20년 전 민낯. 기사의 핵심은 은퇴 변호사 박무열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강태주 측 변호사가 서영 씨에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업 실패에 따른 빚을 같이 져야 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서영 씨는 공포 속에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기사에는 이혼 합의서의 조항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만날 권리 포기, 비밀 유지 조항, 어길 시 합의금 전액 반환. 이 기사의 배후에는 미라가 있었습니다. 미라가 직접 양평의 박무열 자택을 방문해 증언을 유도했고 같은 날 아침 송지연 변호사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된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서가 공식 접수 처리되도록 시간을 맞췄습니다. 기사와 이사회 공격이 같은 날 동시에 태주를 치는 구조를 미라가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성도그룹 지주회사 주가가 8.2% 급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후의 하락분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약 1조 2천억 원이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가 경영 안정화 계획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산업은행은 3천억 원 규모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를 공식 예고하면서 그룹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조만기가 태주의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사무국에서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안건이 회장의 경영 적격성에 대한 특별평가 및 신임 투표이고 사회이사 3명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기사와 이사회 소집 요청이 같은 날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미라의 개입을 확신했지만 확인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법무실장 김영호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해라. 오후에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총괄 박준서가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3건, 총 5천억 원입니다. 지금 신용등급으로는 새로 빌려서 갚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실장 김영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사 핵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신임 투표도 정관의 근거가 있어 절차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태주가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를 세운 이래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영은 약국에서 뉴스 알림으로 기사를 접했습니다. 20년 전 이혼 과정의 세부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세상에 풀려 있었습니다. 기사에 적힌 합의서 조항들을 다시 읽으며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는지가 활자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보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 엄마, 나 이미 다 읽었어.
서영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보도 나흘 후인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시우가 성도서울병원 실습을 마치고 자전거로 관악구 원룸에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봉천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5톤 화물 트럭이 자전거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시우가 약 8m를 날아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7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시우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뼈가 부러져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왼쪽 갈비뼈 3대가 부러졌으며 머리에도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시우가 성도서울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응급실 담당의가 시우의 이름을 직원 명부에서 확인하고 즉시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가 당직이를 동시에 호출했습니다. 서영이 관악구 약국에서 택시에 뛰어올라 2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시우의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엄마 여기 있어. 눈 떠. 조만기가 비서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사고 발생 40분 후 태주에게 보고했습니다. 태주는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 대응 전략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김영호 실장이 진행해 태주가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경호 차량으로 30분을 달려 성도서울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응급실 복도에서 태주와 1m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서영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기사도 없었고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태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우는 응급실에서 안정처치를 받은 뒤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부러진 다리뼈에 금속 막대를 넣는 수술을 진행했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머리 출혈을 다시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48시간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시간의 수술 후 시우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영이 보호자로서 중환자실 안에 남았고 태주는 유리문 밖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 재벌 회장의 숨겨진 아들,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라 배우설이 퍼졌지만 경찰이 화물트럭 운전기사의 차량 기록, 장치와 교차로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14시간 연속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이 원인이며 신호 위반에 의한 순수 과실로 확인됐습니다. 중환자실 48시간 동안 서영은 유리문 안에서 시우 곁을 지켰습니다. 태주는 유리문 밖 복도 의자에서 조만기가 가져다 준 담요를 깔고 1시간마다 간호사에게 시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쯤 서영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유리문을 나서다 잠을 자지 않고 앉아있는 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 응급실에서 쏟아냈던 분노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52시간 후인 일요일 오전 11시 시우가 눈을 떴습니다. 시우야, 엄마 여기 있어. 서영이 시우의 손을 잡자 시우가 손가락을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태주가 유리문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시우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읽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유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48시간을 꼬박 세운 태주를 봤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시우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경영적 계산이 아닌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유진이 태주에게 커피를 건넨 뒤 복도 구석에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자. 시우 오빠가 중환자실에 있고 아빠가 48시간째 여기 있어. 안타깝지만 이사회 신임 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이야. 감정하고 경영 판단은 분리해야 해. 유진이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우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최영수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다리 수술 경과 양호하고 머리 출혈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있어. 재활 포함하면 3, 4개월이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교수님, 다음 학기 실습 참여가 가능합니까? 몸부터 회복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과 준혁이 병실에 과일과 교과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반 단체 대화방 50명이 다 위로 메시지 보냈다. 하늘이 과일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침대 옆에 서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형, 호텔에서 교재 전달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거면 나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병실에 짧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시우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서영은 시우가 잠든 틈에 복도로 나와 말숙에게 전화를 걸어 약국을 더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복도 끝 창문에서 1층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주가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간호사를 통해 태주가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와서 1층에서 의료진에게 경과를 확인하고 병실에는 올라오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밤 9시 서영이 인근 모텔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태주가 병원 복도를 걸어 시우의 병실 앞까지 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만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신임 투표가 언제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사회이사 3명과 미라 여사 측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주가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인지,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인지. 이사회 투표까지 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신임 투표 3일 전인 월요일 새벽 5시 태주가 성도 서울병원 시우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주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맡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하늘이 가져다 준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가 교과서 표지 위에 손을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전화기를 꺼내 조만기에게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라. 성도그룹 본사 대강당. 내가 직접 한다. 회장님, 무슨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원고는 필요 없다. 당일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 1층 대강당의 기자 1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태주가 단상에 섰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20년 전 전처 윤서영과 아들 강시우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한 것은 제 결정이었고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둘째, 강시우는 제 아들입니다. 22년간 제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이룬 모든 것은 어머니 윤서영의 힘이며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습니다. 셋째, 성도그룹의 미래를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후임으로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을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질의응답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만기가 대강당 뒷문에서 태주를 맞았습니다.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태주의 사퇴 선언이 속보로 나가면서 성도그룹 주가가 오히려 장중 3.1% 반등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이 거친 것으로 평가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한 경영 구조 개선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당일 300만 조회를 돌파했고 댓글에는 재벌이 공개 사과하는 건 처음 본다.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미라는 태주의 자발적 사퇴에 허를 찔렸습니다. 이사회 신임 투표로 태주를 끌어내리고 유진을 후계자로 세우는 구상이 태주 스스로의 퇴진으로 무력화됐고 전문 경영인 영입 제안으로 유진이 바로 회장직에 오르는 길도 막혔습니다. 미라가 송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사퇴한 상황에서 신임 투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회는 명예회장 전환안과 전문 경영인 선임한 심의로 넘어갈 겁니다. 미라가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걸었습니다. 최소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라도 맡아야 한다. 엄마, 아버지가 내려놓은 이유를 나는 알겠어. 시우 오빠를 지키기 위해 가장 큰 걸 놓은 거야. 나도 내 방식으로 갈게. 유진아, 엄마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엄마 전략대로는 안 할 거야.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성북동 거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임 투표 예정일이었던 목요일,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회장의 명예회장 전환안과 전문 경영인 선임 추진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그룹은 한 가문의 회사가 아니라 3만 2천 임직원과 5만 주주의 회사입니다. 아버지의 명예회장 전환을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과 협력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겠습니다. 제가 당장 회장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사적 갈등이 회사를 흔드는 것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이사 5명 중 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시우는 병실에서 하늘이 가져다 준 태블릿으로 태주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제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옆에서 함께 보고 있던 서영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서영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오후 태주가 시우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영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태주와 시우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분이나 후계자 자리를 넘기려는 의도는 없다. 남은 시간 동안 내 아버지로서 존재할 자격을 달라. 자격이 없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시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20년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돌려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영이 병실로 돌아와 간호사에게 태주가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우야, 뭐라고 하셨어? 시우가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서영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서영이 시우와 태주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주가 서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만날 수 있겠나?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10분만. 두 사람이 성도서울병원 옥상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할 뻔한 스트레스를 당신한테 쏟았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고 변호사를 시켜서 빚 부담을 들먹이며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재혼하면서 당신하고 시우의 존재를 일부러 지웠다. 다 내가 한 짓이다. 서영은 옥상 난간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매년 시우 생일에 편지를 썼다. 근데 붙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통도 보내지 못했다. 서영이 태주를 돌아봤습니다. 그 편지를 볼 수 있어? 태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영이 태주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내일 보내겠다. 약속한 10분은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영은 용서를 말하지 않았고 태주도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20년간 들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상대방 앞에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만기가 성북동 서재 금고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 20통을 서영이 머물고 있는 병원 인근 모텔로 전달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시우의 생일인 6월 15일에 쓴 편지였습니다. 서영이 모텔방에서 연도순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2004년 시우 2살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네가 2살이 되었다. 아빠가 너를 안아보지 못한 지 6개월 됐다. 마지막 편지는 2023년 시우 21살 생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돌이키겠다. 돌이킬 수 없기에 앞으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방법을 아직 모르겠다. 서영은 20통을 다 읽은 뒤 모텔방 불을 끄고 오래 울었습니다. 시우의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목발 보행 연습, 3개월 물리치료, 6개월 안에 정상 보행 가능합니다. 시우가 목발을 짚고 복도를 걷는 훈련을 시작했고 병상에서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최영수 교수가 병실에 들러 말했습니다. 내년 3월 전임의 자리는 비워두겠다. 조건은 이번 학기 학점 유지야. 유진이 주 2회 시우의 병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지와 과일을 가져왔고 시우도 유진에게 의료 관련 논문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무서웠어.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나도 누나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 외동인 줄 알았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아닌 형제의 유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태주의 사태와 유진의 이탈로 20년간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인지한 뒤 며칠간 성북동 자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유진이 자택을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라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엄마가 18년간 아빠의 무관심을 견디면서 내 앞길을 닦아준 건 알아.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시우 오빠를 밀어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잖아. 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을 위한다고 믿었던 집착이 태주에게 한 번도 받지 못한 마음을 유진의 성공으로 채우려 했던 것임을 미라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전문 경영인 선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사회가 후보 3명을 압축했고 전략과 재무 분야 전문가 박성호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유진이 박성호와의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회장 자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제대로 된 경영 구조입니다. 이사회가 박성호를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유진을 전략기획실 부사장으로
선이 많은 결의를 했습니다. 시우 퇴원을 앞둔 주 서영이 병실에서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태주 씨 편지를 다 읽었다. 어떠셨어요? 믿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의 지옥에 있었다는 건 알게 됐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고 다만 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을 거다. 감사합니다, 엄마. 퇴원 당일 오전 10시 병원 정문 앞이었습니다. 서영이 시우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유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태주가 경호원 없이 혼자 걸어왔습니다. 시우를 데려가겠습니다. 태주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시우가 목발을 짚고 태주의 차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타. 서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우와 유진을 번갈아 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태주, 서영, 시우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차 안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차에서 이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 관악구 서영의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이 먼저 내리고 시우가 뒤따랐습니다. 태주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다리 회복되면 밥 먹자. 네, 연락하겠습니다. 태주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영과 시우가 나란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약국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시우가 어머니를 따라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우의 퇴원 후 6개월이 흐른 12월이었습니다. 시우는 관악구 원룸에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의대본과 4학년 2학기를 온라인 강의와 보강으로 이수의 졸업 요건을 채웠습니다. 태주는 명예회장으로서 성도그룹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아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재단 사업으로 관악구 봉천동에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세우는 계획을 잡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사로서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자문해 줄 수 있겠나? 약사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어요. 다만 시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네 환자들 때문이에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선이 분명했지만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서영의 항암 후 6개월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간격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서영이 검진 결과지를 들고 약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야, 검사 결과 깨끗하대. 엄마, 잘 됐다. 진짜 다행이다. 시우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저녁에 아버지도 같이 불러도 돼요? 전화기 너머에서 서영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우가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 주 토요일 저녁 봉천동 골목의 삼겹살집 봉천화로였습니다. 연탄 화로를 사이에 두고 태주, 서영, 시우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태주는 평생 와본 적 없을 동네 고깃집에서 연기가 양복에 배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우가 고기를 굽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 삼겹살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태주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 상추에 쌈장과 마늘을 올려 시우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멈칫하더니 습관처럼 하나를 더 만들어 태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태주가 받아먹었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말로 짚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시우의 졸업 준비와 서영의 약국 영업 정상화로 채워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성도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으로서 전문 경영인 박성호 대표와 그룹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9월 이후 22% 반등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진이 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설날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윤서영 여사님도 함께 오시면 좋겠다. 떡국은 내가 끓일게. 솔직히 못 끓이지만. 시우가 답장했습니다. 어머니랑 상의해 볼게. 한편 미라는 태주와의 이혼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미라에게 성도그룹 지주회사 지분 8%, 성북동 자택, 현금 자산 절반을 제안했고 미라의 대리인 송지연 변호사가 합리적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미라가 펜을 내려놓으며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18년간 나를 사랑한 적은 있어? 태주가 미라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것이 많다. 대답이 아니네요.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미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진이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새 회사 잘 될 거야. 성도그룹 계열사를 첫 클라이언트로 연결해 줄까? 내 실력으로 따겠다. 미라가 유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 아빠 닮은 거 알아? 고지. 미라가 웃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딸 앞에서 방어를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듬해 2월 말 졸업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우가 관악구 원룸에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복사해둔 태주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태주의 기자회견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졸업식에 아버지가 와. 야,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르네. 축하한다. 졸업식 날 아침 서영이 봉천동 약국에서 시우에게 새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의사 강시우 멋있다. 엄마가 키운 의사입니다. 서영이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관악 캠퍼스 종합체육관 졸업식장이었습니다. 시우가 수석 졸업자로서 첫 번째로 단상에 올라 총장에게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쪽 5번째 줄에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편 객석 구석에 태주가 조만기와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가 뒤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도 같은 동작으로 응답했습니다. 서영은 시우가 뒤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돌아봤습니다. 10줄 뒤에 앉은 태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짧은 순간 태주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무언의 인사였습니다. 20년의 원망을 완전히 녹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두 부모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졸업식 후 캠퍼스 정문 앞 잔디밭에서 서영이 시우의 학사모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늘과 준혁이 달려와 시우의 양쪽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시우 전공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셋이 어깨를 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이 장미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시우에게 건넨 뒤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영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진입니다. 서영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시우에게 많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태주가 걸어왔습니다. 시우 앞에 서서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서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을 테니 둘이 서봐. 태주와 시우가 나란히 섰습니다. 20년간 존재를 부정했던 부자의 사진을 서영이 자신의 손으로 찍었습니다. 서영이 나는 약국에 가봐야 한다며 먼저 가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약국 쉬어. 말숙 이모한테 문자했더니 괜찮다고 했어.
태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다 같이 점심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시우가 정하면. 서영이 시우와 유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우가 원하면. 을지로 조선옥 어때요? 태주가 22살 때 사업 계획서를 쓰던 그 설렁탕집이었습니다. 태주가 답했습니다. 좋다. 네 사람이 캠퍼스를 걸어 나갔습니다. 을지로 조선옥에서 스테인리스 식탁에 마주 앉아 설렁탕 4그릇을 시켰습니다. 태주가 22살 때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던 이야기를 유진에게도 들려줬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서가 성도그룹의 시작이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22살 때 이 집 설렁탕이 500원이었대. 시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영이 설렁탕에 팔을 넣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500원이면 그때도 싼 편 아니었어요. 식탁에 어색하지만 웃음이 처음으로 퍼졌습니다. 점심 후 을지로 골목을 나서면서 유진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회사 가야 해서. 오빠 설날에 보자. 서영도 택시에 올랐습니다. 약국 정리해야 돼. 시우와 태주 둘만 남았습니다. 조금 걸어볼까? 다리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을지로에서 청계천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청계천 난간에 기대선 시우가 말했습니다. 가끔 설렁탕은 먹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청계천 위로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으로부터 10개월 후 다시 찾아온 설날 연휴였습니다. 시우는 성도서울병원 심장내과 전임의로서 첫 번째 설을 맞이했습니다. 1월 28일 당직을 마친 뒤 실습복을 벗고 캐주얼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관악구 어머니의 약국이 아닌 성북동 태주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 자택 1층 거실 식탁에는 서영이 직접 끓인 떡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이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우의 요청으로 아침에 약국에서 떡과 재료를 들고 왔습니다. 태주는 설날에 가족이 차린 식탁 앞에 처음 앉아보는 것이라 어색하게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와인 한 병과 디저트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떡국이 좀 짰을 수 있어요. 서영이 양해를 구하자 태주가 답했습니다. 원래 짠 걸 좋아합니다. 시우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셔야 하는데. 식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네 사람이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설날 태주가 성도 서울호텔 로비에서 서영 옆에 시우를 보고 걸음이 멈추었던 바로 그 설날과 같은 연휴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고 태주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시우는 아직 용서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같은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다.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20년간 금고 속에 넣어두고도 손때가 묻도록 꺼내본 사진 한 장. 이혼 전날 밤 서재 책상에 몰래 놓고 나온 아기 사진. 매년 생일마다 쓰고도 한 통도 붙이지 못한 편지 20통. 이 이야기에는 완전한 용서도 극적인 화해도 없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아직 경계가 남아있고 태주의 손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습니다. 시우는 끝내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네 사람은 같은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설날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오늘 한 끼를 같이 먹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였다는 것을 태주는 이제야 알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아직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